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텍스앤컬처 양희선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습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1월 달에는 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어가지고 예. 좀 정신없이 지냈어요. 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네.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이 부가세 신고면 자영업자나 네, 일반 과세자, 과세자, 뭐 법인 개인 다 법인 포함해서. 개인, 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이제 벌어들이신 그 세금 계산서 또는 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10%의 세금을 내시되 그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재반 구입하신 매입 비용 중 법적 증빙을 갖춘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증빙을 또 받은 거를 공제한 후에 나머지를 이제 네, 국가에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매출의 10%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간 비용 코스트는 이제 공제하고 네. 내가 벌었던 돈 중에서 10%나 순수하게 벌은 네. 소득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냅니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내고요. 예. 일반 과세자는 법인은 분기마다 한 번씩 내고 석 달마다. 개인은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1년에 두 번 내요. 그럼 식당 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네, 합니까? 1년에 두 번 내죠. 아, 간이과세자가 1년에 두 번. 아니시라면. 아니,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네. 예. 자, 요즘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이제 아시안으로 나갔다 그래요. 네. 뭐 태국이란 말도 있고 뭐 베트남이란 말도 있는데 이제 뭐 거기 국제학교 이제 애를 넣었다는데 가기 전에 이제 집을 네. 처분했는데 이 남편 서씨 명의로 돼 있다가 부인한테 네. 정려를 하고 네. 그래가 부인이 네. 이제 팔았다는 게 곧바로 네. 한 달 안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죠? 부부간의 정려에는 세금은 없습니까?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6억까지는 비과세예요. 아, 6억까지는. 네, 그래서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이 3억대였으니까 뭐 특별하게.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세금은 증여세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네. 대체로 이 부부간의 정려를 합니까? 일단 뭐 그거는 꼭 뭐 돈이 많다기보다는 네, 그냥 뭐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한테 뭐 일부 증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거나 미리 상속 재산에 포함되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거나 아니 뭐 가족 간의 정려도 이제 세금을 내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부모 세대가 자식한테 준 게 아니라 부부 간에 그냥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네. 잘. 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그냥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뭐 남편이 부인 명의를 해주고 싶거나, 네, 아니면 절세를 하기 위해서 나누거나 명의를. 절세를 네.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증여세든 양도세든 이제 그 사람 인과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건물을 팔아서 양도세를 낼 때랑 네. 아니면 그 한 건물을 뭐 두 명이 공동 명의를 갖고 있어서 공동 명의로 양도세를 낼 때랑 세금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공동 명의로 내면 좀 싸집니까? 절세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아, 절세 네. 효과가. 네. 예. 하지만 이제 주택은 부부 합산으로 주택수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몇 층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부인 경우에는 뭐 그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그러니까 주택을 팔 때는 그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가 합산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양도세에서는 사용이 없는 상가 필요가 그러면, 없이. 네. 그러면 남편이 혹시 사고를 쳐서 네. 차압이 들어오는데 네. 부인 앞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부인 앞에 돼 있는 거는 차압이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바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이제 국세는 그 개인에다가 부과가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뭐 쉽사리 그냥 부인한테 바로 청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니, 이제 네. 국세가 아니라 내가 네. A라는 사람한테 채권이 있는데 네. A가 자기 부인 앞으로 집을 돌려놨다면 그때는 어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세금이 아닌 거잖아요. 아, 세금이 아니고, 네. 네. 세금이 아니고. 네, 그렇게 그건 법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보증을 그 사모님 명의로, 그러니까 부인 명의로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는 이상은 네. 바로 그렇게 막 압류를 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제3자 채권 압류라 그래서 아마 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사모님한테나 부인한테 이 채권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 남편의 채권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변호사와 상의해서 뭔가 걸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네.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되겠네. 네. 그게 이제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빼돌린 네. 건지, 네. 원래, 예? 둘 사이에 무슨 부부간에 무슨 이 차용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보면 이 손혜원 씨가 네. 아주 조카 사랑을 엄청 이렇게 해서 국민 고모가 돼서요. 네. 이태원에 이 와인바를 한다라는 조카가 팍팍한 삶을 산다 해서 격리단에, 격리단길 제일 밑에. 격리단길에 그 와인바 하나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뭐. 근데 요새 경리단길도 그렇고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뭐 임대료만 해도 한 30평 되면 임대료만 해도 뭐 월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 되나? 격리단길 같은 데는? 1000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되겠죠, 아무래도. 네. 네, 가격이. 그런데 대충 또 다 네. 보증금도 상당히 들어가 있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 격리단에 와인바를 하나 차릴 여력이 돼요. 지금. 전 안 돼요. 안 돼요? 네, 전 안 됩니다. 그러면 양세무사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전문직으로 좀 네.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와인바를 차릴 정도가 안 돼요. 대출을 받으면 모를까. 네. 아무래도. 와인바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것도 생각할 거고, 와인도 소유를 해야 되고, 네. 뭐, 어떻게, 보통 이제 뭐 그냥 술집이다, 뭐 포차다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와인바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꽤 들겠죠. 네. 그런데 와인바 하는 사람이 팍팍한 삶을 산다 하면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장사가 안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요즘 격리단에 장사 안 됩니까? 글쎄, 문 닫은 곳들이 뭐 임대료 때문에 닫는 임대 때문이겠죠. 거고, 뭐 그렇게 요새는 격리단이든 뭐 한남동이건 네. 핫플레이스들은 다 알아서 찾아가서. 예. 핫플레이스도 하겠죠. 네. 익성동 아십니까? 익성동.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가봤어요. 저 망원동 이런 데는 가보셨어요? 네. 네. 근데 그런데 보면 옛날에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망원동이었는데 네. 거기에 뭐 망원동에 뭐 망리단길 해가 이름 붙여가 네. 뭐 카페니 뭐 식당이니 네. 이제 뭐 이런 또 그런 이름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그 동네가 확 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뜨면 그 원래 망원동 사는 사람들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떻게 봐요? 글쎄요, 뭐 내가 사는 동네에 상권이 발달한다고 하면 일단은 사람 유입이 많아지는 거라서 뭔가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뭐 생각은 들 수 있는데 네.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그냥 조용한 동네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월세 원래 않은데. 이제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월세가 올라가 대부분 다 쫓겨나더라고요. 뭐 저기 저 삼청동이니 뭐 서촌이니 이런 데도 다 네.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래가 지난번에 족발집 사고 난 거 아시죠? 족발집 주인이 나가라니까 월세를 갑자기 뭐 서너 배 올리니까 아. 망치로 주인을 공격했. 네. 근데 그런 일이 사실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네. 이제 집을 29개 필지로 사들였다는데 네. 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들인 걸 부동산 투기냐, 네. 무슨 뭐 이런 것만 이해상충이냐, 네. 뭐 직권 남용이냐 이런 것만 따지는데 이 손혜원 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개인 이름으로 양세무사가 집을 29채 있는 거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단에다가 15채 또 내가 회사 직원한테 또 한 6채 조카들한테 한 3채씩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내 명의는 아니잖아요. 네. 명의 신탁은 불법이죠, 그죠? 네. 근데 내 명의가 아니면
세금도 엄청 작게 내겠네요. 나중에 그 집을 좀 몇 년 소유하고 있다가 네. 그 동네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돼가 집값이 올라가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팔아가.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네. 그 명의상으로는 네. 야, 그 팔아 하면 다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 말입니다. 그럼 팔하면 이제 양도세나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29채를 가진 거하고 나는 겉으로는 한 채도 안 가지고 전부 내 아는 사람 명의로 이렇게 통제되는 사람 명의로 했을 때하고 세금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지금 이제 이분만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다 안맘리에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 명의로만 해놓으면 너무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이 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 명의, 뭐 친인척 타인도 포함인데 사실 이제 건물,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하기엔 너무 쉽지 않은 게. 그러면 내가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네, 내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하실 거고 아마 친척분이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친척이나 뭐 자기한테 약자일 수 있는 네. 뭐 을한테만 하겠죠. 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예를 들면은 제가 건물을 2개를 갖고 있다고 치고 근데 제가 하나를 더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제 건물 하나 제 소장님 명의로 제 거지만 해달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그건 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건물은 3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 제 이름으로 다 3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나중에 이 건물을 판다고 했을 때 저는 이 3채를 만약 다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제 이름으로 2채, 소장님 이름으로 1채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는 각각 인별로 내요. 그래서 선별로. 저는 2채 팔 때, 그리고 소장님은 1채 팔 때, 그렇게 가격으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주택이었어요. 근데 소장님이, 안 그러지만, 소장님 명의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제 거 하나밖에. 그러면 소장님은 그게 9억이 안 넘으면 시가가 1세대 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낼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 남 명의를 하나 맡아주면 네. 아예 세금을 안 낼 수가 네, 있네. 안 내는 거. 그 저는 2채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3채를 제 이름으로 다 갖고 있다면 저는 이제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은 1세대 2주택과 3주택이 이제 세금 차이가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 세율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세 채에 대한 양도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누진 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네. 보유 대수가 집의 그 보유 채수가 올라가면 네. 세금도 굉장히 누진적으로 내게 되는 거죠. 금액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갑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최고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 세율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은 10채를 갖건 1채를 갖건 그 최고 세율만 계속 부담을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무한 누진세는 아닌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기에 이제 집은 나중에 세금이 필지로 나죠. 실제로 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양도세를 이렇게 네. 할 때 지금 저 손혜원 씨가 실제 집을 모양을 가진 것도 있고 네. 집이 모양이 없이 땅만 필지를 가진 것도 있거든. 네. 세금은 나중에 네. 어떤 단위로 나나요? 그냥 토지는 만약에 필지로 그냥 하고요. 네. 건물이 있는 것도 이제 건물하고 이제 토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요. 건물로 봤을 때 전체고 네, 건물하고 토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거. 건물에 하나가 필지 2개 같이 붙어 있으면 그냥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파는 네. 걸로 해가 세금도 그렇게 계산해요. 네. 자, 그러면 손혜원 씨 주변에서 지금 사 있는 것이 29채라는 말도 있고 네. 뭐 나중에 세다가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자꾸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네. 자, 그러면 손혜원 씨가 실제로 저렇게 막 좌우간 20채 이상을 갖고 있다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게 다 주택은 아니실 것 같고 토지랑 상가랑 건물이랑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 있죠. 네, 그러니까 보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산세는 물론 많이 나오겠죠. 만약에 혼자 그걸 다 보유하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양도세라는 것도 이제 토지 양도할 때랑 주택 양도할 때랑 이런 게 좀 약간의 이제 달라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한 명이 다 보유해서 그거를 양도를 한꺼번에 할 때보다는 나눠서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전체적으로 총액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게 총액이 상당히 높으면 네. 그것도 이 세금이 얼마 이상은 내가 보유한 네. 종합부동산세입니까? 그 종부세?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어요. 네, 종부세라는 건 내가 소유한 전체 부동산이 네. 액수가 이렇게 높아지면 네.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럼 별도로 또 내는 거죠. 네. 집에 거래가 없이도 네. 보유세로서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손혜원이 자기 명의로 다 했다면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럼요. 또 네. 팔았을 때
양도세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 거 아니라고 다 쪼개가. 네. 한 사람이 한두 채, 뭐 세 채 집 없는 사람이 요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내는 세금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자꾸 무슨 부동산 투기냐 이러는데 투기를 넘어서서 나중에 거기가 이제 핫플레이스 돼가지고 좀 떠서 집을 판다 그러면 자기는 끝으로는 하나도 안 산 거고 한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팔면 네. 세금을 갖다 굉장히 절약할 수도 있고 종부세도 절약하고 보유세도 절약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럼 재단을 15채인가 갖고 있어요. 재단이. 네. 근데 재단은 사실 자기 거야. 네. 근데 재단이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팔았을 때 돈을 이렇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재단은 이제 비영리 재단일 테고 그렇겠죠, 당연히. 비영리는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고유 목적 사업이라서 그 비영리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3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은 이제 손익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제 어떻게든 고유 목적 사업에 썼다고 주장을 하시겠죠. 하겠죠, 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부담에서 거의 많이 벗어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재단이 갖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대기업들도 항상 재단을 갖고 있고요. 네. 항상 갤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갤러리는 왜 그럴까요? 그게 재단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림은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림도 이제 그 화가가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세가 다르고요. 일단 그림은 보통 이제 그 뭐 정치나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치나 뭐 그런 어떤 돈의 움직임이 뇌물은 비자금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그림을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그걸로 사서 이제 투자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그림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죠. 그 대신에 그 그림의 가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서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화가의 그림을 뭐 얼마에 사서 나중에는 얼마에 다시 되파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갤러리들이 그 화가를 띄워줌으로 인해서 가치를 높여요. 화가 그 갤러리 금액을.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 갤러리를 또 세금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갤러리가 좀 수단이 많거든요. 10년쯤 전에 그림 홍성원 씨인가 애가 서미 갤러리인가 그림 때문에 세상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죠. 재벌들하고 관련 애가. 그러니까 개 키우는 저 용인에 뭐 이 장애인한테 개를 제공하는 그 창고에 뒤에 그림이 잔뜩 그냥 그 개집 옆에다가 그림을 갖다 놓은 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은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씨가 상당히 세금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재단에다가 저렇게. 그분이 아는 걸 수도 있고 그분의 뭐 누군가가 세무 대리인이 또는 뭐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을 사라고 하면서 한 번은 3천만 원인가, 3분의 1이니까 한 번은 4,200만 원인가 넣고, 그러고는 좀 있다가 정년세가 또 740만 원인가를 또 따로 줬대요. 정년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세금 국세청에 내는 겁니까? 돈을 준 사람이 내는 겁니까? 수증자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손혜원이가 돈을 집 사라고 돈을 줬는데 조카한테 뭐 자고한 조카 통장 조카는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뭐 부모들끼리 한 일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러지만 그런데 손혜원이가 집을 사라고 3분의 1을 사라고 돈을 주고는 또 정년세도 내라고 또 돈을 줬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원칙대로 하면 그 돈도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돈도 또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네. 건물이든 뭐든 증여를 해서 그 증여된 세금을 또 다시 증여자가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또 정년세도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잖아요. 계속. 그럼 또 그 세금에 대해서는 또 증여를 하실 거잖아요. 또 납부를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 구조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증여를 보통 저희도 컨설팅을 해드릴 때 그 부모님이 이제 자녀분한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돈을 증여하시던 뭘 증여하시던 건물을 증여하시던 하는데 증여할 때 세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녀는 5천만 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안 되니까 보통 부동산이 5천만 원은 다 이상은 웬만하면 다 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또 낼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플랜을 제대로 짠다면 그 세금을 낼 돈 재원을 이미 먼저 마련을 해주고 난 다음에 증여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러겠네,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뭐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 그다음에 성인 자녀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일단 뭐 현금으로 먼저 증여를 하고 10년 후에 또 다시 그 측면이거든요. 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5천만 원을 증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5천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건물을 증여를 해서 그 세금 낼 재원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죠. 증여를. 그러니까 이 또 세 명한테서요. 자기 조카한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내가 세 명이 젊은 애들이 산다 애가. 그런데 젊은 애들이 정려를 받으면 뭐 20대 초반이 뭐 유리한 게 있습니까? 왜 20대 초반 나이를 골라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한 명은 네. 자기 회사의 이사, 자기 도와주는 사람, 네. 또 딸, 한 사람은 자기 보좌관, 네. 또 아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일단 최측근에다가 증여를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큰 이제 어른한테 하게 되면 두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건 제 큰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네. 받으면 네, 세상에 두려울 것 이렇게 같고요. 때가 묻어 있으니까 네, 두려울 것 먹어버릴 수도 같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증여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합산이기 때문에 어린 이제 친구들한테 증여를 했을 경우 10년 지나면 그 사람한테 또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10년 동안 계속. 그, 뭐 5천이든 2천이든 그게 조카면은 뭐 5천이든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또 다시 2천만 원 정도의 비과세가 생기기 때문에 뭐 어른이면은 나이가 다 있으시니까 계속 10년 동안 몇 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린 분들, 뭐 조카나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네,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런 한 두어 가지 이유,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조카는 그렇게 했다 치고 이제 조카가 아닌 네. 회사의 이사의 아들이나 만약에 보좌관의 자식은 네. 돈을 어떻게 만약에 줬다면 네. 손이 어떻게 줬을까요? 남한테도 돈을 그렇게 정리를 보통은 안 하죠. 네. 그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본인 이름으로 주식을 처음에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측근 직원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 주식을 이름을 해놔요. 본인 거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데 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줄 때는 사실 그분은 뭐 가질 마음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주식 가치가 뛰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지나게 되면은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럼 남한테 줄 때는 네.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네. 그래서 남한테 증여를 하시거나 할 때 내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 발기 뭐 7인 뭐 이렇게 해서 주식을 혼자서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주주가.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내 주식이지만 타인 명의로 했을 경우에 여러 명이 만든 것처럼. 네, 그거는 이제 뭐 차명 주식이라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남의 명의로 했다가 내가 찾으려면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뭐 증거는 뭐 본인이 돈을 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뭐 민사상의 소송으로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참 힘든 과정이겠죠. 그 아무래도. 국세청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보좌관의 네. 아들한테 돈을 4천만 원을 줬다면 이런 거를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줄 만한. 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냥은 당연히 드러나지 않을 거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세무 문제가 조사를 돼서 이제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들키지만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네. 내가 그냥 돈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네. 보내는 게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드러나지는 않는 거죠. 사실 많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지. 주변.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시끄러워지지만 않았으면 막 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제 아들이 동생이 이 명의 신탁이다. 우리 아들은 네. 그냥 통장만 저 엄마가 그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저엄마가 통장을 하고 도장을 갖다 네. 줘서
그렇게 돈이 꽂혔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3명한테 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런가 그 사람 성질이 급하니까 실언을 했어요. 내가 이 저기 조카한테 그냥 다 줬으면 3분의 1씩 안 나누고 조카 아버지 뭐 손이 도박 중독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해요. 다 먹어버릴까 봐.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해줬다면 그 말은 사실상으로 자기 거라는 걸 세 개가 다 자기 거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 때는 말은 안 듣고요. 네. 그냥 팩트를 보는 거죠. 네. 뭐 매체를 그렇게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조카한테 다 해줄 수도 있었는데 3분의 1, 3분의 1 남 명의를 2개 들고 와서 한 거는 팔아먹을까 봐 그랬다라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접했을 때 궁금한 게 저도 그러면 뭐 다 좋다 이거죠. 그 명의가 내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던 뭐 그게 조카 거라고 자기가 그냥 조카가 불쌍해서 뭐 줬다 뭐 다 좋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나중에 그럼 그 건물을 어떻게 회수하실 건지 전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자기가 통제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보좌관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재단의 이사인데 말이 이사지 뭐 직원이 비슷한 네.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문제는 그 동생이 이야기한 걸 양도세는 줘놓고 취득세는 우리 쪽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손이 세무사하고 둘이 해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분을 3분의 1을 샀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세무사한테 돈을 준 적이 없고 세무사가 알아서 예? 원주인하고 둘이 해결했다. 그렇게 이제 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거는 뭐 증여냐, 뭐 취득 매매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보통 그냥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4%요? 네. 그럼 1억짜리면 한 400만 원? 네. 그 건물이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기 건물이 지금 아까 3분의 2씩 한 건데 그러면 그 건물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장성장을 팔아요. 지금은 내가 한 1억 5천 주고 사서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3분의 n분의 1씩 해서 했는데 내가 그게 이제 올라서 한 4억 주으로 팔아요. 그러면 이제 4억 5천이라 합시다. 막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이제 지분이 3분의 1씩이니까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낼 때 한 사람이 4억 5천, 1억 5천짜리가 4억 5천 됐을 때하고 네. 5천만 원씩 내가지고 1억 5천씩 된 세 덩어리하고 양도세 차이가 생깁니까? 창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인별로 계산하는 거니까. 누가 그렇더라. 그렇게 네. 이야기하다. 이게 세금이 굉장히 예를 줄어들 수 들면 뭐 내 세율 구간이 6%에서 이제 최대 요새가 40%가 다 넘는데 한 명이 예를 들면은 뭐 35% 구간이다. 그 세 개 다 더한 게 근데 이걸 나눠서 세 명이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똑같이 가정을 할게요. 그냥 똑같이 35% 구간이더라고 해도 이 사람이 혼자 인당 계산할 때는 또 기본 공제라는 게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더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드는 거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효과는 크죠. 자, 그 낮은 칠기도 이제 팔았고 심지어 국회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낮은 칠기를 6천만 원, 뭐 저쪽에서는 4천만 원 문자를 넣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자, 그 낮은 칠기 같은 거는 공예품 저런 거는 팔면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원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저 손혜원 씨는 자기가 총기획자다. 네. 그래서 저런 걸 만드는 장인, 뭐 이렇게 자개 떼 붙이는 장인, 네. 그다음 어떤 사람은 오칠하는 장인, 그런 사람들을 다 직원처럼 둬가지고 일당으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월 얼마씩.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자개, 조개 껍데기 납품을 하면 자기가 그것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임금 주고 재료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게 한 3천만 원 이렇게 되나 봐요. 네. 만들어진 거는 원가가 한 1,000만 원짜리고 그러면 저런 거는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나요? 팔고 나면? 그러니까 그걸 재단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거 매출은 하이엔드 코리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재단이 말이 재단이지. 재단이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박물관이 사실상 사립박물관이에요. 사설.
전혀 박물관 등록이 안 된 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은 폼으로만 있고 박물관에 대한,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은 재단 물건처럼 돼 있는 줄 다 아는데 그 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은 안 돼 있어서 이 개인 소장품이라는 게 가게의 물건 이렇게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이런 물건을 파는 하이엔드 코리아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예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 4천, 5천 이렇게 팔리면 나는 총 기획을 했어. 그래서 무슨 행사할 때는 장인이라고 자개하는 사람, 오칠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낙관을 찍지만은 이 작품의 소유는 내 거야. 뭐 조약돌이니 무슨 뭐 산토리니의 뭐 눈물이니 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차액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일단 재단에서 만약에 그거를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으로 보고 재단에서 했다면?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쌓인 돈은 판돈은 재단으로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단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개 팔았는지를 쫓아다니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재단에 공식적으로 해서 그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아마 신고를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으면은 과세를 하지 않죠. 과세를 하지. 네. 그럼 원래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계속 만들어. 네. 재단 소유로 예를 들어서 낮은 칠기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다 재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은? 네, 돈은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관리를 다 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재단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일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유 목적이라 목적 사업이라 그래서 그 재단이 설립해서 그 재단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쓴다고 하면은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수익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부를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탁구회나 뭐 체육회 같은 것도 재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 재단의 그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위해서 물론 체육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걸 위해서 이제 뭐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목적 사업에 쓴다면 그거는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원래 재단에 몇 개 있는지 모르고 한 100개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는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걸요? 이 낮은 칠기. 아, 그러면 네. 한 개당 몇 천만 원이거든. 네. 뭐 이렇게 좀 요 정도 되면 몇 천만 원. 그러면 그런 거를 무한정으로 만들어가. 예? 전시한 거는 전시해 놓고 계속 팔고 하면 그게 아예 그냥 장부에서 안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꼭 손혜원 씨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때요? 관리를 하겠죠.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사는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꼭 거기에 대한 뭐 정비나 뭐 영수증을 끊어달라든지 뭐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래서 재단을 법인으로 아마 하셨기 때문에 통장의 거래가 다 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재단에 이렇게 낮은 칠기나 이런 골동품 같은 게 이제 박물관을 재단이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소장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품이 아니라 거기서 물건을 파고 사는 사실상 샵이라고 박물관 등록은 안 돼 있다는 거 어디에 정부든 중앙 지방 정부든 그럼 박물관은 그냥 이름이지 가게지 그거는 이 롯데샵이 그냥 지금 법적으로 그래 돼 있어 그건 확인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그런데 재단에 물건이 얼마가 있는지 뭐 본인이 신고 안 되는 29억 낮은 칠기가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 70억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는 100억이라고 본인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해. 그래서 뻥튀기였나? 안 그러면 진짜 100억인데 공직자 등록할 때는 재산 등록할 때는 29억이라 했냐 말이 분분해요.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 뭐가 진실인지. 그런데 실제로 그 재단에 물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단 이름으로 잡힌 물건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건이 계속해서 한 구석에서 다시 손혜원 씨는 그걸 만들어서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본인이 총기획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품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지만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재단에 거쳐서 가게 되면 나중에 재단에 이제 이렇게 잡히겠지만 그게 이제 물건 숫자가 얼마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럼 재단도 또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장부에. 아무래도 네, 뭐 본인이 이제 뭐 잘 말이 자꾸 바뀌시고 모른다고 하시니까 본인도 액수를 잘 몰라. 네. 그럼 누가 그 얼마짜리가 있는 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장부 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에 이제 재단에 대한 1년마다 네. 무슨 회계라든지 이런 네. 신청을 재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한 2년쯤 이렇게 정리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제출도. 많이 내부적으로 아마 관리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재고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실질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를 말을 못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고 이 박물관 자체가 재단 거고 이러면 심플해. 네. 그러면 재단에다가 재산이 다 목록이 있을 거고 그거는 네. 변동이 안 될 건데 네. 근데 박물관은 이름만 박물관이고 샵이고 낮은 칠기 샵이고 또 박물관을 관리한다면서 재단은 있고 그러니까 이 재단의 사업이 뭔지를 네. 잘 모르겠어요 나도. 네, 아무래도 허울뿐인 재단을 만들고 네. 뭐 관리는 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세무상도 그렇고 법상도 그렇고 괴리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회사가 한번 너댓게 되고 이러면 보통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내가 내 집이 차명으로 한 게 어디 있는지 네. 세금은 언제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어떻게 다 관리 세무사가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관리가 됩니까? 물론 집사 세무사도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아무래도 뭐 비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분이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무 대리인도 있을 거고 네. 세무 대리인이야 이제 소유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그런 건 해드릴 수 있겠죠. 네. 뭐 자산 관리를 아예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명의가 많다고 하시면은 관리가 힘드실 거예요. 저는 손혜원 씨가 좀 천재라고 생각. 나는 귀찮아서 그거를 못할 것 같아요. 저렇게 복잡하면. 챙겨주는 뭔가 오른팔이 계시지 않나. 그런데 보통 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름뿐인 네. 재단, 재산만 이렇게 좀 갖고 있고 이런 위장 재단도 많죠. 많죠. 예. 네. 뭐 이름뿐인 재단도 있고 근데 요새 좀 법이 하도 이제 엄해져서 뭔가 재단의 활동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 분식회가 있다든지 뭔가 돌려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긴 있죠. 아무래도. 있겠죠. 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참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 재단 하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 재단 한번 이렇게 가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끝날 건데 참 머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1부에서 이 지금 손혜원 씨의 그 건물이나 박물관을 둘러싸고 이제 그걸 뭐 정려나 또 그런 부분에 따른 세금이나 또 재단 운영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명절 이 연휴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